쉼페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쉼페터 조이고요.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쉼페터가 누구일까? 저는 생애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쉼페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시시콜콜한 진리보다 번뜩이는 오류를 더 좋아한다. 뭔가 굉장히 매혹적인 말이죠. 쉼페터가 이게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이거든요. 쉼페터는 그 케인스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와 함께 20세기에 그 당시 최고의 경제학으로 양대산맥을 이룬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쉼페터를 찾아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 쉼페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끝말잇기 하다가 칼슘, 그다음 쉼페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쉼페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지만 특이한 이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 한 번 넘겨주실래요? 이영 교수님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저분 경제학 교수님이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알로이스 쉼페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1884년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현재 체코에 속하는 것이고 쉼페터의 아버지는 쉼페터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쉼페터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 상대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오스트리아 군을 통솔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때 재혼을 한 다음에 쉼페터의 그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게 테레지아눔이라는 명문학교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명문학교인데 이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어떤 귀족이 그런 문화를 배우게 되고 앞으로의 개성에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쉼페터는 경제학 교수로 많은 곳에서 역임이 됐었는데요. 빈대학교는 쉼페터가 졸업한 곳이고 여기서 경제학 교수로 있었고요. 체르노비치 대학, 그라치 카를 프란치 대학교 이런 곳에서 경제학 교수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오스트리아 공화국에서 정부 재무장관 그리고 은행 총재를 거쳐서 다시 학기에 들어가 1926년 빈 대학 아까 보이신 쉼페터가 졸업한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근데 하지만 1932년에 선거를 통해서 독일에서 나치당이 집권해가지고 쉼페터가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하버드 교수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을 보게 되면 정말 인생이 경제학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쉼페터는 불행하게도 인생에서 총 3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는 12살 연상의 글래디스 시거라는 분과 결혼하셨어요. 띠동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2살 연하녀인 안나 라이징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제자 중 한 명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제자예요. 근데 여기서 안나 라이징과 쉼페터가 안나 라이징거라는 이 두 번째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헤어지게 됐냐면 이 안나 라이징거가 아기를 낳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이 쉼페터의 어머니도 같이 돌아가셔가지고 쉼페터의 머리에 관한 쉼페터에게 너무 큰 충격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간 살짝 이상이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쉼페터의 한 가지 약간 특징이 생기는데 안나 라이징거라는 이 두 번째 부인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기를 썼었어요. 근데 쉼페터가 이 일기를 자기가 베꼈습니다. 자기 죽은 아내가 쓰던 일기를. 그러면서 우울증이랑 막 고독한 증상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 세 번째 부인을 만나면서 그게 중단돼요. 그러다가 3년 후에 다시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쉼페터의 유명한 조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경제발전의 이론, 경제분석의 역사. 재밌는 사실은 이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이 쉼페터가 26살에 쓴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이 놀란 점이 뭐냐면 아무런 참고 자료나 아무런 인용 같은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축적해놓은 그 학문 그런 것들로만 저술한 책이어서 이 책을 로잔 대학교에 있는 레옹 발라 교수에게 증정했는데
증정한 다음에 이 레옹발라 교수가 슈페터에게 와가지고 너의 아버지의 책 잘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26살의 그 26살의 나이로는 이 책을 썼을 수 없을 거라고 믿은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 41대 43대 대통령 이름이 같은 것처럼 그래서 그 발라 교수가 슈페터의 아버지가 쓴 책인 줄 알고 정작 4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을 쓰신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잘 만든 책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아쉽게도 슈페터는 MBTI가 I인 관계로 죽을 때 약간 홀로 남겨진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말했던 케인스라는 영국의 경제학 교수랑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최고의 그 두 명의 경제학자로 손꼽히고 있었는데 케인스의 경제학 기준은 뭐냐면 영국이 직면한 경제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런 굉장히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옹호를 받았겠죠. 근데 이 슈페터는 그냥 대학 실험실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형상을 관찰하고 대학 실험실에 주로 머물면서 실험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스가 1936년에 조슬한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발간한 다음에 이 책이 또 사회에서 많은 옹호를 받았어요. 근데 이 슈페터가 이거를 또 살짝 비판하면서 이건 좀 뒷내용이긴 한데 정부가 너무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기업가들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약간 이런 발언에서 사람들이 또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슈페터의 제자들 그 사람들까지 케인스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홀로 남겨지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마지막 근데 이게 명언은 제가 그냥 하나 뽑아왔는데 마차를 길게 연결한다고 기차가 될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슈페터가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나요? 경제학자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보다는 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마차 같은 구식적인 그런 기술을 늘려서 양적 상승을 이룬다 해도 절대 기차에 능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 혁신을 이루려면 무조건 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둬서 그런 것을 통해서 혁신이 나온다. 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슈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페터는 자본주의가 가장 안정된 경제 체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창조적인 파괴로 이룩되는 발전의 성과가 자본주의를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와 존 케인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학자였는데요. 슈페터는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대립과 갈등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이 피할 수 없는 폭력혁명을 겨린다고 보았던 마르크스와 달리 슈페터는 오히려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칭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던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파괴란 기술 혁신으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기존 몇몇 경제학자들이 과잉 인구에 대해 겁을 잔뜩 먹었었는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투자할 곳을 모두 다 소모한 후 돈을 벌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운명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그러한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슈페터는 그들에게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벽에 부딪히더라도 자본주의는 또 다른 발전의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혁명적인 진보를 일으켜내는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슈페터의 결론과 상관없이 하지만 그 창조적인 파괴로 다시 자본주의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슈페터의 결론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본주의가 생생하게 지금 이 시각에도 살아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염려한 자본주의의 궁극적 그러한 후의 모습
학습에 대해 미래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페터의 이 자아사민 이 책은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또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슈페터는 마르크스 학설로 서막을 엽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학계를 장악한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력 때문인데요. 20세기 수많은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러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는데 이는 곧 마르크스를 극복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장을 올바로 펴보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슈페터는 책의 시작부터 이 마르크스의 이론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본인의 이론을 펼칠 활로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에서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창조적 파괴라고 분석하며 역설적으로 다시 자본주의는 창조적인 파괴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회주의는 잘 작동할 수 있는가에서는 자본주의의 붕괴 이후 도래할 안정적인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임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 사상의 백미는 사회주의에 또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이 장에서 슈페터는 민주주의가 일종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세간의 통념을 거스르며 또 민주주의는 그저 올바른 경제 체제를 선택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사회주의 정당들의 역사적 스케치를 통해 실제 국가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며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슈페터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 때문에 발전하지만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창조적 파괴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연스레 사회주의로 이행하길 기대할 것이고 이행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민주주의가 기묘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이 창궐하던 시대에 슈페터는 마르크스 사상을 비판했는데요. 온전한 반대 주장은 아니었지만 상당수의 비판을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주장에서는 현세에서의 천국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상보다는 일종의 종교라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주의 또한 종교의 억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각 기업에서 생기는 수요와 공급의 오차 문제로 생기는 경제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상품을 생산하는 수단과 방법을 중앙당국에서 결정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되려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발전이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사회, 예를 들면 영국같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만이 평화적으로 이행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회는 폭력적 방법에 대한 러시아 같은 사회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또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뜻밖의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보이지 않는 손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고 10계명의 8번째 중에서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짓이다라는 그런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어갈 수 있고 또 슈페터의 태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그 한창 벤바베르크랑 마르크스 주의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엄청 심하게 일어서 막 한 번 논쟁을 일으키면 그 주변이 거의 막 초토화될 정도로 엄청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과학 만능주의자였기 때문에 엄청 성경적 관점에서 칭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진 않고 출애굽기 20장 15절과 17절 아까 전에 여경이가 말했던 그 십계명 부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그 성경에서는 개인이 그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또한 여기서도 내 소유를 팔아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은 또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8절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